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어쩌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서술할 때 쓰는 바로 그 언어가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언어가 역사를 만드는 걸까요? 자, 오늘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정말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흔히 역사를 과거를 비추는 거울에 비유하곤 하죠. 역사책을 딱 펼치면 거울을 보듯이 과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직관적이고 뭐랄까 상식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거울에 금이 가 있다면요?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역사학계를 뒤흔든 언어적 전환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는 도구, 바로 언어 그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생각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 균열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사상가들이 어떻게 언어와 현실 세계의 그 당연해 보였던 연결고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먼저 페르디냥 드 소슈르라는 사람의 개념부터 시작해 볼게요. 기호의 첫 번째 부분은 기표라고 불립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말하거나 쓰는 단어의 소리나 형태, 예를 들어 나무라는 글자나 나무 하는 그 발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표에 연결되는 게 바로 기의입니다. 나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나무에 대한 생각이나 이미지, 바로 그걸 뜻하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소시르가 뭘 발견했냐면 나무라는 소리, 즉 기표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나무의 개념, 기의 사이에는 그 어떤 필연적인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회가 이걸 나무라고 부르자 하고 약속한 것뿐이죠. 이걸 자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어는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언어와 현실 사이에는 언제나 건널 수 없는 틈, 간극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이 균열이 더 깊어집니다. 그는 가족 유사성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단어라는 게 칼로 자른 듯이 딱 떨어지는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경계가 좀 불분명한 느슨한 묶음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 예를 들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꽃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뭘 떠오르세요? 장미, 튤립, 민들레, 전부 다 꽃이죠? 근데 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속성을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냥 서로 겹치는 여러 유사점들을 통해서 꽃이라는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 뭐냐? 딱 하나예요. 언어는 현실을 비춰주는 투명한 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좀 뿌옇고 불투명한 유리에 가깝죠.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현실을 볼 때 항상 무언가 왜곡되고 굴절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학자들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지시적 불투명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언어가 현실을 제대로 못 비춘다는 이 생각이 역사학자들을 만나니까 이건 뭐 거의 혁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모든 사료는 텍스트다 라는 과거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거대한 생각의 전환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으로 한번 보세요. 전통적인 관점에선 역사 기록은 곧 과거 사실 그 자체였어요. 현실로 가는 창문이었죠. 하지만 오른쪽에 새로운 관점을 보세요. 역사 기록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라 텍스트가 됩니다. 이건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군가가 언어라는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현실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텍스트는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글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역사학자들이 연구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게 바로 텍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대체 뭐가 다 텍스트가 될 수 있냐고요? 와, 이건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해당돼요. 공식 문서나 편지는 물론이고 그림, 조각상, 심지어 길거리 낙서, 옛날 사람들이 입던 옷, 건물까지도 전부 다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는 우리가 해석해야 할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역사학자들이 연구할 세상이 무한대로 넓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텍스트라면 그럼 우리는 이 텍스트들이 어떻게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분석할 도구가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서 담론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특정 시대나 사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담론을 통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콜럼버스에 대한 이런 서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콜럼버스를 영웅으로 보는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해왔던 역사적 담론을 대표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까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콜럼버스의 도착은 식민지 침략과 원주민 학살의 시작이었다. 라고요. 어때요? 갑자기 콜럼버스는 영웅이 아니라 침략자가 되죠. 왜일까요? 바로 이 문장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담론, 그러니까 다른 게임의 룰 안에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사건은 하나인데 어떤 담론, 어떤 이야기의 틀 안에서 이걸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담론은 단순히 말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의 정치, 사회적인 권력 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결국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과거를 읽는 새로운 방법을 딱 3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언어는 완벽한 거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모든 자료를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로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텍스트가 어떤 담론 속에서 쓰였는지, 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파헤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역사는 과연 어떤 담론 속에서 쓰인 이야기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역사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이야기까지 읽어내는 진짜 비판적인 독자가 되는 겁니다.